예전에는 합격하신 이후에 상담을 받고 싶다는 분들이 가끔 찾아오셨어요. 한 10년쯤 그 이전에는. 무슨 상담을 해드릴까요? 이렇게 여쭤보면, 등기법 공부하면서, 합격하신 이후에 등기법 공부하면서 참 법이 재밌다는 생각을 했는데, 물론 이상한 분들이 그리 있습니다. 네. 정상적이면 등기법을 재밌다고 생각하시지 않을 텐데, 네. 그래서 등기법이 너무 재밌어서 합격한 이후에 법무사 공부를 또 이어서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셔갖고 상담을 받으러 오신 분이 꽤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법무사 시험이 어르신들이 많이 준비하는 시험이셨어요. 이셨던 게 아니라 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법무사 공부하셔서 붙으신 분들도 꽤 많으세요. 지금은 이제 법무사도 굉장히 어려운 시험으로 바뀌었죠. 네. 근데 이제 더 좋은 게 생겼습니다. 뭐냐면 합격하신 이후에 젊으신 분들은 로스쿨 가시면 돼요. 지금 법무사 시험보다 로스쿨이 훨씬 쉽습니다. 더욱이 이제 뭐가 생기냐면 방송대 로스쿨이 생기죠. 입학 자격에 제한이 없답니다. 아니, 방송대가 뭐가 비싸요? 네. 저는 다닐 거예요. 방송대 생기면. 네. 네? 방송통신대. 네. 거기 나오면, 네, 이제 시험 볼 수도 있으니까. 법무사 시험보다 변호사 시험이 훨씬 쉬워요. 현재는. 아직까지는. 그래서 붙으신 다음에, 내후년이죠. 내후년 생긴다고 하니까 로스쿨도 한번 가보시는 것도, 네. 저는 눈이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생기면 가려고요. 네. 그렇다고 변호사 일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재미가 없으니까 아마 강의를 계속 할 텐데, 환갑 때까지 강의, 환갑도 얼마 안 남아서 얼마나 할지 모르겠죠. 네. 아까 한 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원칙은 뭐라고요? 임의신청. 임의신청이 원칙이라고 했고요. 임의신청 중에서도 원칙은 공동신청이라고 했죠. 공동신청이라 하면 등기 의무자와 등기 권리자가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같이 신청하는 겁니다. 즉, 등기의 진실성,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권리가 상실되는 등기 의무자를 등기 신청 절차에 참여시키는 것, 이게 공동신청이고 이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단독신청이 있다고 했죠. 단독신청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또한 등기의 진정성이 다른 방법에 의해서 이미 확보가 된 경우, 이때는 단독신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제3자가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주로 이게 출제가 이루어지는데요.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등기 의무자라 하면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권리를 상실하여 불이익이 발생하는 자를 등기 의무자라고 불렀죠. 그러면 권리에 관한 등기에서만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는 겁니다. 권리에 관한 등기가 아니라면 등기 의무자 존재하지 않겠죠. 그렇다면 표제부 등기는, 표제부에서 이루어지는 등기는 등기 의무자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당연히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표제부에서는 권리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또한 상속등기라는 거 들어보셨죠? 상속등기도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가는 자를 등기명의인이라고 불러요. 2번 소유권 이전 등기 을. 요 을을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라고 부릅니다. 이 등기명의인은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를 기록합니다.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등기명의인의 표시사항입니다. 이름, 주민번호, 주소를 등기명의인 표시라고 불러요. 그러면 이름이 바뀌는 경우 있습니까? 개명하면 이름 바뀌죠. 주민번호 바뀌는 경우 있습니까? 요즘 주민번호 변경 신청하면 다 바꿔줘요. 또한 성전환 수술을 해도 주민번호 바뀝니다. 그 다음에 주소, 이사하면 주민번호, 주소도 바뀌겠죠. 그러면 이렇게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바뀔 때를 등기명의인 표시 변경이라고 부릅니다.
이름, 주민번호, 주소가 바뀌는 등기를 등기명인 표시변경 등기라고 불러요. 그럼 이런 등기명인 표시변경 등기가 이루어질 때 권리를 상실하여 불이익이 발생한 자가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겠죠. 따라서 이러한 등기명의 표시 변경 등기도 단독 신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등기 명의 표시 변경 등기도 단독 신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등기의 진정성이 이미 확보가 된 경우, 여기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주자가 판결에 의한 등기입니다. 판결에 의한 등기. 이때도 등기의 진정성이 판결서라는 서류에 의해서 이미 확보가 됐기 때문에 등기의무자를 참여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단독 신청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제3자에 의한 등기 신청, 아까 뭐가 있었습니까? 대위 신청. 두 번째,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신청.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 그 다음에 세 번째 뭐가 있었습니까? 네? 대리인에 의한 등기 신청.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신청의 대표주자가 상속인이에요. 그래서 포괄 승계인의 대표주자가 상속인이니까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도 뭐 같은 뜻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보시게 될 텐데요. 먼저 요거 좀 보겠다는 겁니다. 요거. 상속 등기.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그런데 갑이 사망을 하게 되면 이 갑을 피상속인이라고 부릅니다. 상속을 당하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이 갑은 돌아가셨으니까 소유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따라서 갑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적 권리와 의무는 포괄해서 승계가 이루어집니다. 이 승자는 이을 승자예요. 계자도 이을 계자입니다. 그래서 포괄해서 이어간다라는 뜻이에요. 누구에게? 상속인에게. 이를 상속이라고 부릅니다. 상속.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적 권리와 의무는 포괄해서 상속인에게 승계가 이루어지는데 이를 상속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상속의 경우에는 몇 조가 적용이 됩니까? 186조입니까? 187조입니까? 187조죠. 따라서 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데 등기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등기를 갖출 필요가 없습니다. 187조니까. 다만 이 취득한 권리를 다른 자에게 처분하기 위해서는 등기를 갖춘 다음에 처분해야 될 겁니다. 따라서 이 등기는 성립 요건으로서의 등기가 아니라 처분 요건으로서의 등기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등기를 갖춘 시점에 소유권을 취득합니까? 아니죠. 어느 시점에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했습니까? 상속 개시 시. 상속이 개시되는 시점은 피상속인 사망 시입니다. 같은 뜻이에요. 상속이 개시되는 시점은 피상속인 사망 시에 상속이 개시가 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 사망 시점에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등기를 갖춘 다음에 병에게 처분하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등기부만 놓고 볼 때 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처분할 수 있으니까 을이 이익이 발생하겠죠. 등기 권리자. 불이익이 발생한 자는 누굽니까? 갑이겠죠. 등기 의무자. 그래서 이렇게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신청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분은 지금 하늘나라에 가 계시죠? 그래서 보내주겠습니까? 안 보내주겠습니까? 너 등기하고 와라 이렇게 안 해줍니다. 그때 어떤 분이 손 번쩍 들더니 오해하고 계신 거라고 저보고 땅속에 있을 가능성이 더 높다고 지옥에. 네. 여하간 존재하지 않죠? 따라서 단독 신청입니다. 상속 등기는 등기의무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단독 신청에 의한 등기입니다. 그렇겠죠? 단독 신청입니다.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갑이 가진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바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갑과 을은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게 될 겁니다. 문제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자마자 갑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매매 계약이 체결되자마자 돌아가셨으니까 갑은 뭐가 되는 겁니까? 피상속인.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적 권리와 의무는 상속인에게 포괄해서 승계가 이루어질 겁니다. 이를 상속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러면 소유권은 누구에게 귀속이 됩니까? A에게. 소유권 취득하겠죠. 동시에 매매 계약 체결에 의한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도 누구에게 승계가 됩니까? A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도 A에게 승계가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등기를 이렇게는 신청하지 못할 테고 돌아가셨으니까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됩니까? 이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등기를 신청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청하게 될 겁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 여기에 포인트를 둔다면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 여기에 포인트를 둔다면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신청. 이거 구별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쪽은 단독 신청이죠. 이쪽은요. 네, 그 중에서 뭡니까?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신청. 이쪽은 을의 이름으로 등기가 이루어진 원인은 뭡니까? 갑 사망, 즉 상속. 이게 원인이에요. 맞습니까? 이 원인에 의해서 이 등기가 이루어졌죠. 그러면 이 등기, 을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 원인은 뭡니까? 갑 사망입니까? 아니죠. 뭐죠? 매매. 맞습니까? 이 공동 신청에 의해서 이 등기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 등기의 원인은 상속이 아닙니다. 뭡니까? 매매. 그렇죠.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상속 등기와 상속인에 의한 등기는 개념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상속 등기는 피상속인 소유에서 상속인에게 귀속이 되는 거죠.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은 피상속인의 소유에서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이 귀속이 되는 거죠.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죠. 구별하실 수 있으셔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대위 신청 중에서 채권자 대위 신청을 하나 보겠습니다.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권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갑이 가진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이때 갑을 등기 의무자라고 불렀고 을을 등기 권리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등기 의무자와 등기 권리자는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게 될 겁니다. 공동 신청이 원칙이에요. 그런데 이 갑은 등기를 빨리 을의 이름으로 넘겨주고 싶습니다. 이유는요. 대금을 받은 상태에서 세금은 자꾸 갑의 이름으로 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세금은 자꾸 갑에게 부과됩니다. 그래서 대금은 받았기 때문에 갑은 을에게 빨리 등기 받아가라고 요구합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을은 받아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봤더니 요 을에게는 채권자가 존재합니다. 그 말은 을은 채무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을의 이름으로 등기가 실행이 되면 채권자가 강제 집행 들어올 것 같으니까 그게 무서워서 받아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죠? 뺏기니까 A에게. 그렇죠. 그래서 받아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세금은 자꾸 갑에게 부과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을의 입장은 이해가 되겠지만 요 A의 입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A와 을을 비교할 때 누구를 우리 법은 보호해줘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A입니다. 왜냐하면 강제 집행한다는 얘기는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는 법이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을의 이름으로 빨리 등기했으면 좋겠죠. 그런데 안 하면 채권자는 대신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채권자 대위 신청이라고 불러요. 왜 놀라세요?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신하는 지위에서 등기 신청한다라는 뜻입니다. 채권자 대위 신청이라고 부르고요.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 될 겁니다.
이 대위 신청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구비해야 됩니다. 첫 번째, 채권자에게 뭐가 있어야 될까요? 채권. 두 번째, 채무자에게 뭐가 있어야 될까요? 등기 신청권. 등기 신청권 있지 않습니까? 세 번째, 채무자 명의의 등기는 채무자에게 불이익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게 좀 어려워요. 뭐 이런 게 있어야지만 대위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이걸 지금 외우시는 건 요구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신하는 지위에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갑과 을은 당사자죠. 채권자는 당사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제3자죠. 제3자가 등기를 대신 신청하게 됩니다. 채권자 대위 신청. 그 다음에 이제 뭘 보실 거냐면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을 한번 보겠습니다.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갑이 가진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이때 갑을 뭐로 불렀습니까? 등기 의무자. 을은요, 등기 권리자. 그래서 갑과 을은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게 될 겁니다. 을은 빨리 등기를 넘겨받고 싶습니다. 돈을 지불했으니까. 그런데 갑이 돈을 받은 상태에서 차일피일 미룹니다. 왜 미루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띠먹을 생각이 아닌가 싶은데. 그러면 을은 대금을 지급했는데 갑이 등기를 안 해주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엌으로 뛰어가서 도마 옆에 있는 칼을 들고 아니면 농촌 같은 경우는 강으로 뛰어가서 낫을 그러면 안 된다고요. 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국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지금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갑은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발생하죠. 이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등기를 신청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등기를 신청해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소송을 제기할까요? 이 의무를 이행시켜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겠죠. 그 소송 이름은 뭘까요? 이행해소라고 부릅니다. 이행해소. 이행해소를 제기하면 법원에서는 을 승소 판결을 승소를 시킬 겁니다. 그리고 이 판결이 확정이 되면 요 을을 승소한 등기 권리자라고 부릅니다. 이 승소한 등기 권리자는 갑이 신청이 없어도 판결에 의해서 등기의 진정성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을이 갑이 신청이 없어도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요? 승소한 등기 권리자는.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네. 여기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 소유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갑의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바뀌게 될 겁니다. 이때 갑을 뭐라 부릅니까? 등기 의무자. 을은 등기 권리자. 그래서 갑과 을이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게 될 겁니다. 맞죠? 네. 그런데 갑은 등기를 넘겨주고 싶습니다. 세금이 자꾸 부과가 되니까. 그런데 을이 등기를 받아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유는 채권자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세금은 자꾸 갑에게 부과가 되니까 열 받아요? 안 받아요? 받겠죠? 그러면 또 부엌으로 뛰어갑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고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테고. 그렇죠? 법원에 무슨 소송을 제기하겠습니까? 이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나중에 민법에서 공부하실 텐데요. 소유권 이전 등기 수취 의무라는 게 요 을에게 발생합니다. 수취 의무. 숫자는 받을 숫자고
치는 치할 치자예요. 즉 등기를 받아가야 될 의무가 을에게 발생합니다. 나중에 민법에서 하실 거예요.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 이 소송의 이름은 뭐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의무를 이행시켜달라는 소송, 이행의 소가 될 겁니다. 맞습니까? 이행의 소를 제기하면 법원에서는 이때는 갑, 승소 판결을 내주겠죠. 그리고 확정이 되게 되면 이때 갑을 뭐라고 부르겠습니까? 승소한 등기 의무자라고 부릅니다. 승소한 등기 의무자는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판결서라는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승소한 등기 권리자, 승소한 등기 의무자는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하게 되는데 이때의 판결은 무슨 판결이라고요? 이행 판결. 이행 판결. 아닙니까? 맞죠? 이행 판결이죠. 네. 그러면 여기서 을이 승소했다면 갑은 패소자가 될 겁니다. 갑이 승소했다면 을은 패소자가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패소자는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이유는요. 우리 부동산등기법 23조 제4항에서는 명백하게 승소한 등기 권리자, 승소한 등기 의무자만이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라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패소자는 등기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승소자만 가능해요. 이거 좀 기억해 두십니다. 승소한 등기 권리자, 승소한 등기 의무자는 이행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지 패소자는 신청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되셨죠? 네. 그러면 책을 좀 보겠습니다. (232쪽을) 보시면 등기 절차에 개시가 나와 있는데 원칙은 뭐라고요? 신청. 당사자가 신청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 그림을 보시죠. 그런데 당사자가 국가기관이라고 한다면 신청이라는 용어를 쓸 수는 없고 이때는 촉탁이라는 용어를 쓴다고 그랬죠. 촉탁. 의미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원칙은 신청인데요. 예외적으로 법률에 규정이 있을 때는 신청이 없어도 등기관이 직권으로 등기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까 29조 제1호 위반, 2호 위반의 경우 뭐라고 그랬습니까? 당연무효, 직권말소, 이의신청. 기억나십니까? 안 나셔요? 네. 안 나시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나중에 할 거예요. 원칙은 당사자 신청이라고 그랬죠? 네, 원칙은 당사자 신청입니다. 오른쪽을 가보시면 등기 신청 방법이 있는데 방문 신청과 전자 신청 두 가지 방법으로 등기를 신청합니다. 이 전자 신청은 뭐냐면 컴퓨터를 이용해서 등기를 신청하는 겁니다. 즉 인터넷을 이용해서 등기를 신청할 때 전자 신청이라고 불러요. 모니터의 신청 정보를 모니터에 띄운 다음에 일정한 사항을 입력해서 엔터키를 턱 칩니다. 그러면 그 정보가 인터넷망을 통해서 전자등기소로 보내집니다. 송신이 돼요. 그러한 방법으로 등기 신청하는 방법이 있고요. 방문 신청은 뭐냐면 모니터에 화면을 띄웁니다. 그리고 일정한 사항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프린터를 켜요. 프린터를 켜서 출력을 시킵니다. 종이로. 그럼 출력된 종이를 가지고 등기소에 방문해서 신청하는 거. 이를 방문 신청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방문 신청, 전자 신청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넘기겠습니다. 쭉 넘어가셔도 돼요. 1월 달부터 다 할 겁니다. 그 다음에 242쪽을 보시면 등기 신청에 당사자가 나오는데요. 이 당사자를 보시기 전에 어디를 보시냐면 245쪽을 보십니다. 245쪽. 245쪽을 보시면 등기 신청의 주체라고 되어 있고요.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에 의한 등기 신청 나와 있죠.
나와 있습니까? 공동신청. 설명을 다 드렸고요. 넘기겠습니다. 줄 치는 건 1월 달부터 줄을 칠 거예요. 그때는 내용을 지우기도 할 겁니다. 시험에 안 나오는 거는.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느냐면 246쪽에 실제법상의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 나와 있죠. 그리고 2번을 보시면 등기 절차상 실제법상의 등기 권리자, 등기 의무자의 관계. 이거는 설명을 아직 안 드렸어요. 그 다음에 넘기겠습니다. 248쪽을 보시면 공동신청의 예외 단독신청이 나와 있죠. 단독신청. 거기 1번부터 10번까지 나와 있는데 이건 외우시는 게 아니라 나중에 강론에서 하나씩 다 보실 거예요. 이 10가지만 있는 건 아닙니다. 20가지도 넘어요. 이게. 그러면 이거를 외우시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시는 건데요. 공통점이 있는데 1번부터 10번까지 공통점이 있는데 뭘까요?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등기의 진정성이 다른 방법에 의해서 확보가 됐다는 겁니다. 그게 여기 나와 있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외우겠습니까? 못 외워요. 네, 그러니까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등기의 진정성이 다른 방법에 의해서 확보가 되는 경우가 여기 단독 신청으로 나와 있는 겁니다. 뒤에서 하나씩 다 할 겁니다. 뒤에서.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시면 판결에 의한 등기 나와 있죠. 개념만 보시면 됩니다. 등기의 진정성이 판결서에 의해서 이미 확보가 됐기 때문에 승소한 등기 권리자, 승소한 등기 의무자는 이 이행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251쪽에 법인 아닌 사단, 재단이라는 문구가 나오는데 이건 별표 쳐놓으셔야 됩니다. 별표. 별표만 쳐주시고요. 넘기겠습니다. 253쪽에 제3자에 의한 대위 신청에서 거기 밑에 보시면 채권자 대위 신청이 있죠.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신하는 지위에서 등기를 신청할 수가 있는데 이를 채권자 대위 신청이라고 불렀고요. 왼쪽을 보시면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신청이 있죠. 달리 표현하면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 같은 뜻이에요.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 이런 게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255쪽을 보시면 대리인에 의한 등기 신청이 있죠. 대리. 민법에서 하실 겁니다. 민법에서 하신 지식을 가지고 등기법에서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다시 앞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어디를 보시냐면 242쪽을 보십니다. 지금은 개념만 봅니다. 개념만. 여기 부동산이 있고요. 소유자는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갑이 가진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우리 민법 몇 조라고요? 186조. 갑은 등기 의무자라고 부를 테고 을은 등기 권리자라고 부를 겁니다. 그래서 등기 의무자와 등기 권리자는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등기관은 등기를 실행해 줄 거예요. 맞습니까? 이때 이 공동으로 등기를 신청하는 행위가 있을 텐데요. 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행위가 유효해야지만 등기관은 등기를 해줄 겁니다. 등기 신청 행위가 유효해야지만 등기관은 등기를 해줄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유효하기 위한 요건이 있을 텐데 그 요건을 좀 보겠다는 겁니다. 등기 신청 행위가 유효하기 위한 요건. 첫 번째, 이 갑과 을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아까 당사자라고 불렀죠. 맞습니까? 이 당사자는 일정한 능력을 갖춰야 됩니다. 일정한 능력을 갖춰야 돼요. 두 번째, 이 갑과 을이 등기를 신청할 때는 진짜 의사를 가지고 등기를 신청해야 됩니다. 진의. 혹시 민법에서 하셨습니까? 네. 107조, 108조, 109조, 110조에 진이 아닌 의사표시 뭐 이런 거 나오죠? 네, 진짜 의사란 뜻이에요. 진의. 세 번째, 국가기관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는 일정한 방식을 갖춰서 요구를 해야 됩니다.
일정한 방식을 갖춰야 돼요. 즉 신청 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해야 됩니다. 일정한 방식을 갖출 것. 세 가지 요건이 충족이 돼야지만 등기 신청 행위는 유효한 것이고 의뢰 이름으로 등기가 실행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이 능력은 뭐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권리 능력. 부러우시죠? 다른 분들은? 두 번째, 의사 능력. 세 번째, 행위 능력. 민법에서 하셨습니까? 네. 그러면 권리 능력의 뜻이 뭔가요? 권리 능력의 의미. 하셨다면서요? 민법에서. 그거는 제외시켰어요. 아, 권리 능력만 제외시키고 의사 능력은 행위 능력. 아, 그러면 이거 좀 이따 여쭤보고. 권리 능력은 권리와 의무는 세트예요.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권리와 의무는.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권리 위주로 얘기하기 때문에 이걸 생략한 겁니다. 자본주의 사회는 그렇고요. 사회주의 국가는 이걸 생략해요. 의무 능력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국가니까 권리 능력 이렇게 부를 뿐이에요. 의미는 뭐냐면 권리 의무 능력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단지 의무가 생략이 된 거예요. 그럼 권리 의무 능력은 뭘까요? 권리 의무를 가질 수 있는 능력. 권리 의무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을 권리 능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권리 능력, 권리 의무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을 권리 능력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우리 민법에 의하면 누가 권리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요? 권리 의무 능력을 사람이 갖습니다. 사람은 권리 의무 능력이 있는 겁니다. 사람은 이 권리 능력을 뭐라고도 부르냐면요.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적합한 법 인격이 있다 이렇게 부릅니다. 등기 신청 적격이라고도 부릅니다. 등기 신청 적격.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적합한 인격이 있는 자. 그 자를 등기 신청 적격자라고 불러요. 요거는 인격이란 뜻이에요. 인격.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적합한 법인격. 또는 뭐라고도 부르냐면요. 등기 명의인이 될 수 있는 자격. 또는 등기 신청의 당사자 능력 이렇게도 부릅니다. 이건 조금 이따가 보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의사 능력은 뭡니까? 지난 시간에 했던 것 같은데 했죠? 네? 뜻과 생각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의사 능력이에요. 뜻의자와 생각사자입니다. 이 앞에 뭐가 생략됐다고 했습니까? 물론 기억 안 나시죠? 권리 변동과 관련된 뜻과 생각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의사 능력입니다. 즉 권리가 뭔지 의무가 뭔지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의사 능력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 민법에서는 의사 능력은 누가 갖고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냐? 없습니다. 그런 규정이. 이거는 있는데요. 이것과 두 개는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의사 능력에 관한 규정은 없어요. 그래서 해석상 소극적으로 정의를 내립니다. 소극적으로 정의를 내린다는 건 뭐냐면 의사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의사 능력은 누가 없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의사 능력이 권리 능력이 있는 자는 대부분 의사 능력이 있는 건데 의사 능력이 없는 자 대표주자 셋이 있어요. 셋. 누가 있습니까? 네? 미성년자는 의사 능력이 있어요. 그건 행위 능력이죠. 세 가지.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친놈, 정신 나간 놈, 어린 놈. 여기서 어리다는 얘기는 3살, 4살짜리를 얘기해요. 권리와 의무를 판단할 수 없는 능력을 권리와 의무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의사 능력이에요. 그럼 미친놈은 권리 의무가 뭔지 판단할 수 있습니까? 병원에 계시겠죠. 어린 놈, 여기서 어린애는 3살, 4살짜리를 얘기해요. 그래서 마트 가서 돈 안 내고 그냥 가지고 먹지 않습니까? 누구 건지 뭐 이런 거 판단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어린 놈, 애기들 얘기하는 겁니다. 애기들. 그 다음에 이거 뭐라고 그랬지 아까? 어린 놈. 네?
미친놈, 어린놈, 정신 나간 놈이 미친놈이에요. 네. 같은 뜻인데. 술 취한 놈, 필름 끊긴 놈. 이것도 법률 용어로는 명정자라고 부릅니다. 명정자. 필름 끊긴 사람. 이런 사람도 의사무능력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의사무능력자의 대표 주자는 미친놈, 정신병자, 어린 놈, 애기들, 그 다음에 필름 끊긴 명정자. 얘네들을 의사무능력자. 그러니까 의사능력자에 대한 규정은 없고요. 의사무능력자를 해석에 의해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뭡니까? 행위능력. 성년, 후견이 아니, 의미가 뭐냐고요? 의미가. 네,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행위 능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앞에 법률자가 생략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민법에서 출제가 되고요. 우리 등기법에서는 이거 하나 필요합니다. 권리 능력. 이거 하나 필요해요. 그러면 권리 능력을 우리 등기법에서는 등기신청 적격, 등기명의 될 수 있는 자격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등기신청 적격, 등기명의 될 수 있는 자격은 사람은 다 갖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사람은 다 등기신청 적격, 등기명의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어요. 따라서 미친놈, 어린놈 또는 술 취한 놈 다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1살짜리도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갈 수가 있고요. 병원에 계신 약간 이렇게 된 분들도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왜요? 사람이니까. 이거 다 기출 지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두 가지 종류 뭡니까? 네, 자연인 그리고 법인. 자연인의 의미는 뭡니까? 아니, 우리 법률 용어는요 다 한자예요. 그래서 한자를 풀어 쓰시면 돼요. 자연적으로 사람이 된 자, 얘가 자연입니다. 자연적으로 사람이 된 자. 그러면 자연적으로 사람이 된 자는 뭡니까?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동안 존재하다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사람이 된 자를 자연인이라고 불러요. 자연인. 그렇죠. 법인은요, 법이 인정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법이 인정한 사람. 그러면 이 자연인은 사람이니까 등기시청 적격이 있겠습니까? 따라서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다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미친놈이건 어린놈이건 술 취한 놈이건. 그렇죠. 이 자연인 중에서 문제가 되는 놈이 둘이 있는데요. 첫 번째, 태아. 두 번째, 외국놈. 태아와 외국인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얘는 사람입니까? 태아. 네? 우리 법체계에서 헌법이론상 태아는 어머니 뱃속에 있는 생명체로 봅니다. 사람이 아니에요. 어머니 뱃속에 있는 생명체. 그러니까 넉 달 착상 시점부터, 즉 임신 4개월부터, 4개월이 아니라 4주부터 그때는 생명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머니 뱃속에 있는 생명체가 이제 나중에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면 사람이 되겠죠. 그럼 사람이 되는 시점은 어머니 뱃속에서 전부 노출되는 시점부터 사람입니다. 발가락까지 다 나왔을 때. 다 법률 용어예요. 그러면 태아 자체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겠죠. 등기 신청 적격, 등기명의 될 수 있는 자격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체입니다. 생명체. 그 다음에 외국인은 등기 신청 적격이 있겠습니까? 시간 없으니까 빨리 하세요. 왜요? 네, 맞습니다. 사람이니까 등기시청 적격이 있는 겁니다. 간단하죠? 네. 그 다음에 법인은 크게 둘로 나눠지는데 사람이 단체를 형성해서 그 단체에게 법이 인정한 사람, 사단법인. 그럼 이 사단법인이라는 단체는 구성원이 누구겠습니까? 사람. 그렇겠죠? 두 번째, 재산이 단체를 형성해서 그 단체에게 법이 인정한 사람, 재단법인. 구성원이 뭐겠습니까? 사람이겠습니까? 재산이에요. 돈. 이렇게 달라집니다. 사단법인, 재단법인. 그렇죠. 그러면 이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은
권리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 사단법인, 재단법인을 뭐라고도 부르냐면 권리 능력이 있는 사단, 재단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법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권리 능력 있는 사단, 재단 또는 사단법인, 재단법인 같은 뜻입니다.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그렇다면 권리 능력이 있는 사단, 재단을 사단법인, 재단법인 이렇게 부른다면 권리 능력이 없는 사단, 재단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겠죠. 법인이 아닙니다. 그러면 등기시청 적격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을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에 해당하는 자들이 누가 있냐면 정당, 교회, 사찰, 종중 얘네들이 있습니다. 얘네들이 법적 성질은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이라고 불러요. 정당, 교회, 사찰, 종중. 그런데 얘네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뭘까요? 네. 엄청난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나쁜 놈들이에요.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그냥 예로 든 겁니다. 그래. 정당 엄청난 부동산 갖고 있죠. 뭐 당 교육원 뭐 이렇게 해갖고 뭐 당사 뭐 이렇게 해갖고 엄청난 부동산 갖고 있죠. 교회 도시 지역에 목 좋은 데는 다 교회 건물이 있죠. 비싼 데는 다 교회 들어서 있습니다. 사찰 시골에 경치 좋은 데는 다 사찰 들어가 있습니다. 종중 농촌의 비옥한 토지는 다 종중 소유예요. 지금 보니까 공통점이 또 있네요. 변호사들 돈 벌게 해주는 단체들입니다. 엄청 싸워서. 네. 여하간 엄청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단체들인데 얘네들이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등기신청 적격, 등기명의 될 수 있는 자격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 논리적이죠. 그럼 얘네들은 그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명의신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등기 못하고 명의신탁할 수밖에 없죠. 왜? 등기부에 올라갈 자격이 없으니까. 그런데 명의신탁은 원칙적으로 적법행위입니까? 불법행위입니까? 불법행위죠. 불법행위를 조장하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예외적으로 우리 부동산 등기법에서는 이러한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은 비록 사람이 아니지만 거래계의 실제를 반영해서 즉 명의신탁이 나타난 것을 가능한 방지하기 위해서 등기신청 적격을 인정한다 안 한다?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골로 출제가 되는 겁니다. 다시요.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은 법인격은 없어요. 사람은 아닙니다. 하지만 엄청난 재산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때 등기청 적격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겠다는 겁니다.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물론 나중에 상세하게 또 할 겁니다. 민법 지식이 좀 더 갖춰지면 이론적으로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학교. 학교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학교는 각종 시설로 구성된 물건이라고 봐요. 시설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시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학교는 교사시설, 강당시설, 체육관시설, 급식시설, 운동장시설 이런 각종 시설로 구성된 물건이 학교예요. 그러면 이건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물건이죠. 물건이니까 등기신청 적격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을 겁니다. 다만 물건이니까 소유자가 따로 존재하겠죠. 국립학교라고 한다면 누가 소유자입니까? 국가. 누구의 이름으로 등기할까요? 국가의 이름으로. 사립학교라고 한다면, 아니요, 공립학교라고 한다면 소유자가 누굴까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지자체 이름으로 등기합니다. 사립학교라고 한다면 사립학교는 둘로 나눠지는데요. 규모가 큰 사립학교도 있을 테고 규모가 작은 사립학교도 있을 겁니다. 규모가 큰 사립학교는 보통 학교법인이 소유합니다. 학교법인의 이름으로 등기할 겁니다. 규모가 작은 사립학교는 개인이
소유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개인의 이름으로 등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국립학교는 국가 소유고 공립학교는 지자체 소유라고 했죠.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 이름으로 등기한다고 했는데 국가나 지자체는 등기부에 이름을 올릴 수 있습니까? 네. 국가나 지자체는 네, 누구세요? 올릴 수 있습니다. 이유는 헌법이론상 법인입니다. 아까 누가 말씀하셨는데 국가나 지자체가 법인인 거 어떻게 하셨어요? 네? 누가 말씀하셨어요? 선생님이? 네? 봐요. 그거 배운 것 같은데요. 어디서요? 몰라요. 어디서? 네. 국가나 지자체는 보통 중개사 선생님들은 설명을 안 하시는데요. 헌법이론상 법인이에요. 국가법인, 지자체 법인. 이게 법인입니다. 따라서 국가나 지자체 이름으로 등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자체는 등기 능력이 있는데요. 이 지자체는 읍면동도 지자체입니까? 읍면동리. 지자체가 되기 위해서는 그 장이 선거법에 의해서 선출돼야 됩니다. 선거법에 의해서 선출된 곳만 지방자치단체예요. 여기는 전부 다 읍장, 면장, 동장, 이장은 선출직이 아닙니다. 뭡니까? 임명직이에요. 따라서 단순한 행정기관에 불과하지 지자체라고 얘기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이장님은 선출된 거 아니냐 그러는데 여기서 선출이라는 것은 직접, 평등, 보통, 비밀 뭐 이런 거 있죠. 그거에 의해서 선출이 되는 건데 이장님은 박수에 의해서 선출됩니다. 투표가 아니라 박수예요. 그렇죠. 따라서 지자체가 아닙니다. 그럼 등기할 수 있겠습니까? 없을 겁니다. 그렇겠죠. 그 다음에 조합. 이거만 보고 끝내겠습니다. 조합이라는 것도 나중에 민법 지식이 좀 더 쌓여지면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 조합과 가장 유사한 게 동업체예요. 동업체. 동업관계. 그러면 이 동업체가 동업할 때 등기부에 이름 올릴 수 있겠습니까? 네? 못 올려요. 왜냐면 동업관계는 끝까지 유지한다고 깨지죠. 뭐 뒤통수 친다든지 사기 친다든지 해서. 그래서 이 동업관계는, 조합관계는 언제든지 해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등기부에 이름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합도 등기부에 이름이 올라갈 수가 없어요. 네, 이건 나중에 다시 설명할 겁니다. 네. 대략적인 설명만 했습니다. 그래서 등기 신청의 당사자 능력이라고 돼 있어서 자연인, 법인, 외국인, 태아, 권리 능력 없는 사단, 재단, 학교, 그 다음에 민법상 조합 다 설명이 됐고요. 나중에 줄은 칠 겁니다. 책을 가지고 줄 칠 테니까 그냥 대략적인 개념만 아시면 돼요. 그 다음 그래서 쭉 보겠습니다. 그래서 255쪽까지 개념을 보신 거로 간주하겠습니다. 255쪽.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256쪽부터 진행을 할 겁니다. 지금 단계는 개념만 보시는 거예요. 개념만. 네, 아직 어려우니까. 이게 민법 지식이 있는 상태에서 보셔야 되는데 거의 민법이 백지시죠.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 설명이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민법 11월, 12월 민법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1월 달에 민법이 어느 정도 이렇게 흔적이 있으면 그 민법 지식을 가지고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한숨을 쉬세요? 이제 시작도 안 했는데.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볼 겁니다. 여기까지 고생하셨고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